안녕하세요. 잘 팔리는 문학회 5번째 팟캐스트, 이번 주에도 죽지 않고 잘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휴가철을 아주 즐겁게 보내고 왔어요. 벌써 휴가철인가요? 휴가철 다 지났죠. 이제 다 지나갔죠. 벌써가 아니고 벌써 다 지나갔죠. 여행을 안 가가지고 그렇구나. 자, 이번 1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설 낭독을 저희가 해드릴 텐데요. 이번 소설은 좀 재밌는 걸 가져왔어요. 2번 동안 조금은 재미없을 수도 있는 고전 소설을 들고 왔다면, 이번에는 한국 소설 작가의 아주 재미있는 단편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이기호 소설가의 누구나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가정식 야채 볶음 흑이라는 소설입니다. 굉장히 길죠? 무슨 내용인지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주 좋은 목소리로 재밌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낭독 시작합니다. 오늘의 요리는 누구나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가정식 야채볶음 흙이 되겠습니다.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고 재료도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니 바쁜 아침이나 아이들 간식용으론 아주 그만인 요리죠. 특히 직장생활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부인이나 매끼 식사 걱정을 해야 하는 외로운 자취생, 아이의 영양식을 고민하는 주부들에게 적극 권장하는 요리입니다. 영양도 많고 재료비도 저렴한 가정식 야채볶음흙, 맛도 좋고 요리 시간도 짧은 가정식 야채볶음흙.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주재료부터 살펴봐야겠죠.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상추 100g, 참치 통조림 1개, 식용유 2큰술, 달걀 2개, 실파 다진 것 3큰술, 소금과 후추 약간, 그리고 고령토 3공기. 어때요? 정말 간단한 재료들이죠? 이런 간단한 재료들조차 다 구비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냥 없는 대로 그냥 준비할 수 있는 것만 갖고 요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참치 통조림에 살 돈이 없다, 달걀을 1개밖에 준비 못했다, 집에 실파는 없고 대파만 있다, 뭐 이런 것들로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건 모두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니까요. 중요한 건 역시 여러분의 상상력입니다. 요리란 건 말이죠, 그게 일종의 상상력이거든요. 무엇과 무엇이 만나면 어떤 맛이 날까? 어느 정도 열에서 어떤 형태로 변할까? 어떤 향이 날까? 뭐 그런 것들을 상상하고 실현시키는 장르이죠. 단언컨대 상상력이 없는 사람들은 새로운 요리법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입맛 또한 자기의 것이 아니죠. 그저 남들이 해놓은 상상을, 남들이 일방적으로 주입한 상상을 멍청하게 받아먹을 뿐이죠. 자기의 입맛도 남들에게 맞추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 양상추가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 요리법은 단지 제 상상일 뿐이니까요. 양상추가 없으면 집 밖으로 나가보세요. 여러분 입맛에 맞는 풀들이 의외로 지천에 널려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단지 오랫동안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뭐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한데 문제는 역시 고령토 3공기입니다. 사실 이 요리의 핵심은 고령토에 있습니다. 즉, 얼마나 신선한 고령토를 구할 수 있느냐, 얼마나 고운 고령토를 준비할 수 있느냐, 그것에 따라 맛의 성패가 좌우되거든요. 고령토가 어떤 흙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고령토는 약간 회색빛이 나는 흙이에요. 강원도나 전라도, 경상도 일대 야산을 조금만 파헤쳐보면 무진장으로 나오는 흙, 부드럽고 찰기 있는 흙, 왜 도자기 만들 때 쓰는 흙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고령토예요. 포슬포슬 혀에 감기는 고소한 흙. 어때요? 벌써부터 군침이 돌지 않습니까? 고령토가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이 흙으로 하는 요리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했기 때문이죠. 경험상 흙 요리를 처음 먹는 사람에겐 고령토가 제일 무난합니다. 그건 문헌에도 나온 사실이거든요. 초건목 피로 연명하다 못해 흙까지 파먹은 사람들 이야기, 뭐 성호사설 이런 곳에 나오죠. 여러분의 할아버지나 할머니, 아버지나 어머니 세대들이 보릿고개 때 먹은 흙, 그것이 바로 고령토죠. 여러분은 이미 물에 불린 쌀과 공장에서 일정한 모양으로 찍어낸 빵에 그 맛에 세뇌당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것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씹어온 사람들이죠. 그런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아무 흙요리나 권할 수 없죠. 그래서 처음엔 고령토를 권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흙을 먹느냐?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몸 안에 회충이 있으면 흙이 먹고 싶어진다고 하던데 병원엔 가보았느냐? 여러분 중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하리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제가 흙을 먹게 될 것이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여러분과 똑같이 생각했으니까요. 저도 처음엔 흙을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었으니 그러니 다 이해합니다. 이건 좀 구질구질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요리를 아무런 거부감 없이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제가 처음 흙을 먹게 된 사연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1983년도의 일이었습니다. 제 나이 12살 때의 일이었죠. 그해 2월 하면 기억력 좋은 분들은 벌써 떠오르는 사건 하나가 있을 겁니다. 예, 맞아요. 바로 그 사이렌 소리였죠. 평안남도 개천 비행장에서 날아오른 미그 19기 함대. 남쪽 경계선을 넘어 귀순한 그 소련제 전투기 함대 때문에 온 나라 방방곡곡에 울려 퍼진 그 사이렌 소리. 그 사이렌 소리로 인해 제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이죠. 텔레비전과 라디오, 동사무소 확성기에서 동시에 서라운드 입체 시스템으로 울려 퍼진 사이렌 소리 때문에. 이쯤에서 제 아버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네요. 아버지는 제가 흙을 먹게 된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니까요. 제 아버지는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장교는 아니었고요. 그냥 육군 상사였죠. 직업 군인이라면 왠지 모르게 딱딱하고 권위적인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하지만 제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소심하고 겁이 많은 처녀자의 A형인 양반이었죠. 어머니는 아버지가 월남전에 나가지 않으려고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논새 맞이기를 뇌물로 날려버렸다고 매일 투덜거렸죠. 그리고 그래서 얻은 보직이 PX 관리관이라고, 그건 군인도 아니라고, 전방 영감과 다를 바 없다고 늘 비웃곤 했죠. 아버지가 얼마나 겁이 많은 양반이었냐 하면 부대 관사에서 살다 처음 아버지 명의의 집을 한 채 장만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뒷곁 장독대 밑으로 피신용 지하 벙커를 파는 일이었으니 그러니 말 다 했죠. 아버지는 무려 9개월에 걸쳐 가정용 피신 벙커를 오직 혼자 힘만으로 파냈습니다. 장독대 밑으로 10여 미터 정도를 파고 들어간 다음 그곳에 가로 8자, 세로 5자 크기의 창고 같은 공간을 만든 거죠. 바닥엔 커다란 나무 합판을 깔고 접이식 야전 침대와 군용 모포, 건빵 한 박스를 비치하고 수도관까지 설치했죠. 그 벙커가 완성되던 날 아버지가 한 말을 저는 지금도 명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지 말고 그냥 쭉 살았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휴일만 되면 지하 벙커에 내려가 하루 종일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종 저 또한 함께 데리고 내려갔죠. 그건 일종의 대피훈련 같은 거였어요. 긴급 상황 발생 시 얼마나 신속하게 벙커 안으로 내려갈 수 있는가, 벙커의 출입문을 혼자 힘으로 여닫을 수 있는가, 벙커 안에서 기도 비닉은 이루어지는가 등등 많은 훈련을 반복해서 실시했죠. 아버지는 어머니도 함께 훈련에 참가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서 돌아온 답은 할 일 없으면 동침이나 내려놓으라는 것이었죠. 훈련을 하는 아버지의 얼굴은 늘 진지했고 엄숙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지하 벙커 그 어두컴컴한 공간에 아버지와 저 그렇게 단둘이 앉아있을 때면 그 어둠보다 무거운 아버지의 침묵이 제 어린 가슴 가장 깊숙한 곳에 고스란히 내려앉곤 했죠.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는 것이, 한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낸다는 것이 그토록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그것을 제 나이 12살에 처음 알게 된 것이었죠. 지하벙커 어둠 속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훈련을 했지만 정작 사건이 터졌을 때 아버지는 집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열성으로 나가는 친목계에서 마련한 부부동반 설악산 관광을 떠난 상태였거든요. 집에는 마침 봄방학을 맞은 저 혼자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동네 주민 대부분이 친목계원이어서 마치 동네 전체가 피난을 떠난 듯 고요하기만 했던 그날 그 아침 오전 10시 50분 무렵 바로 그 문제의 사이렌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텅텅 빈 동네에 그래서 더 낮고 불길하게 울려 퍼진 사이렌을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에 비유할 수만 있다면 마치 이 세상에 오직 저와 사이렌 단 둘이만 남겨진 듯한, 단 둘이 정면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앉은 것만 같은 막막함과 두려움, 그런 감정이 저를 휘감았죠. 저는 한동안 굳은 듯 집 안에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저를 움직이게 한 것은 아버지의 전화였습니다. 수화기 저편의 아버지는 다급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가 훈련한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벙커에 들어가 있어. 아빠가 문 열어줄 때까지. 그때까지 절대 나와선 안 돼. 알았지? 절대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들켜선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혼자 지하 벙커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버지가 돌아오기만을,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린 것이죠.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전쟁이 터져버린 것이구나. 적화 통일이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벙커 안에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일정을 바꿔 급히 동네로 돌아오던 버스 침묵계원을 태우는 대관령 부근 커브길에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2단 앞구르기 상태로 전복, 그날 저녁 9시 뉴스 두 번째 꼭지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총 14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23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는 사망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죠. 돌아보면 참 슬픈 기억일 법도 한데 문제는 제가 그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너무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되어서 별다른 마음의 동의 없이 듣게 된 부모님의 동반부음, 그게 저한테는 더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듣게 된 소식이었으니까요. 그래요. 저는 그날부터 6개월 동안, 반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그 벙커 안에서 나오지 않고 혼자 머물렀습니다. 벙커 출입문이 열리기를, 아버지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벙커 안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 무지막지한 어둠 속에서 말입니다. 저는 전쟁이 난 게 틀림없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그렇게 오랜 시간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지 않을 리 없었거든요. 지금쯤 우리 집 거실엔 김일성 초상화가 내걸리고 북한 노동당 고위 간부의 집무실이 마련된 게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벙커 안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못했죠. 전쟁이 나서 인민군의 손에 나만이 점령당한다면 우리 가족은 총살될 게 분명했으니까요. 어쨌든 우린 군인 가족이었으니까요. 그건 제가 교과서와 영화에서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벙커 안 귀퉁이에 쪼그리고 앉아 인민군에게 붙들린 저의 모습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우리 아버진 단지 PX 관리관일 뿐이에요. 그건 전방 영감이랑 똑같은 거죠. 하지만 인민군은 언제나 무표정한 얼굴로 제 얼굴 근처에 죽창을 들이밀었죠. 인민의 건빵을 빼돌린 반동아 새끼, 네가 먹은 건빵을 토해 놓으라오. 아끼고 아껴 먹었지만 건빵 한 박스는 보름도 안 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건빵이 떨어지고 이틀 동안은 오직 수돗물로만 버텼지요. 그 와중에 몇 번 벙커 위로 올라갈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올라가서 백기를 흔들자 나는 우리 아버지를 모른다, 아버지를 부인하자, 뭐하라고 하자. 하지만 그때마다 거꾸로 매달린 채 물고문을 당하는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것도 드라마에서 본 내용이었죠.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굶어 죽느냐, 고문을 당하다 죽느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게 확실하다면 답은 뻔했습니다. 굶어 죽는 것이 조금 더 오래, 조금 덜 고통스럽게 목숨을 연명하는 방법이었죠. 저 또한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겁 많은 12살 소년이었으니까요. 저는 야전 침대에 누운 채 이틀을 더 버텼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두 발과 눈두덩이 저절로 부르르 떨릴 때까지. 그리고 다시 하루가 더 지난 어느 순간 저는 거의 무의식 상태에서 벙커 왼쪽 벽면을 향해 힘겹게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난생 처음 흙을 먹게 된 것입니다. 손으로 정신없이 흙벽을 긁어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입 안으로 쑤셔 넣었지요. 그렇게 된 사연입니다. 흙이란 게 말입니다. 처음 몇 번 먹을 때가 힘들지 요령을 익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 몇 번의 고비, 그것 때문에 여태껏 먹지 못하는 음식으로 오인되어 왔던 겁니다. 세상 모든 음식의 시작이 다 그러했지요. 그 선입관만 깨지면 흙은 더 이상 흙이 아니라 쌀로, 빵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주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다른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을 만큼 훌륭하고 향긋한 맛으로요. 문제는 바로 우리들의 치아에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입맛에 있는 게 아닙니다. 치아는 그저 음식을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할 뿐이죠. 한데 그놈이 맛까지 좌우해버려서 우리의 뇌까지 세뇌시켜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미리 그어버리도록 만든 거지요. 그건 우리 책임도 큽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치아를 나약하게 키워서 그래요. 모르긴 몰라도 태초에 우리 조상들 치아는 지금의 그것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억셌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처럼 밥만 먹으면 허겁지겁 양치질을 하느라 애쓰진 않았을 거란 얘기죠. 손톱만한 자갈 따위는 자일리톨 씹듯 가뿐하게 씹어 삼켰을 우리 선조들의 탄탄한 치아, 부럽지 않습니까? 그 한계만 넘어서면, 그 한계를 무시해버리면 이 지구 전체를 뒤덮고 있는 모든 흙이, 여러분이 밟고 서 있는 지표면이 바로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엔 어금니에 걸리는 작은 알갱이들 때문에 적지 않은 고생을 했습니다. 실제로 치아 몇 개가 부러지기도 했고 노란 위액이 나올 정도로 쉴 새 없이 구역질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걸 따질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 배가 고팠거든요. 치아가 몽땅 부러진다 하더라도 무언가 식도 안으로 쑤셔 넣지 않고는, 무언가 위장 속으로 밀어넣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흙으로만 일주일을 버티다 보니 치아도 위장도 차츰차츰 정상을 찾아갔죠. 원기도 회복하고 다리도 더 이상 떨리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흙 맛을, 그 오묘하고 복잡 다단한 맛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맛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처음엔 좀 깔깔하고 떫은 맛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흙 알갱이들을 입 안에서 조금 더 굴리다 보면 약간 쌉쌀한 맛이 배어나오기 시작하지요. 그때 눈을 감고 좀 더 자세히 음미해보면 아삭아삭하고 담백한 맛도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침 때문에 찐득찐득해진 흙 입자들이 식도를 통과할 때쯤엔 마치 오래된 더덕을 씹어 삼킬 때처럼 풍성하고 맵싸한 향기가 입안 가득 퍼져나가지요. 그건 뭐랄까요? 마치 몸 전체가 몇백 년 된 노송으로 고스란히 변해버린 듯한 느낌? 몸 전체가 진한 향기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 그래서 자꾸만 낮게 가라앉는 듯한 느낌. 신체 장기 대부분이 흙처럼 가벼워지는 느낌. 그 맛이 바로 진정한 흙 맛이지요. 저는 6개월 내내 지하 벙커 안에서 오직 흙과 수돗물만으로 목숨을 유지했습니다. 후에 제가 그 지하 벙커를 떠날 때쯤엔 벙커의 크기는 처음보다 가로 세로 각각 4자 정도 더 넓어진 상태였고, 제가 벙커를 떠나게 된 것은 벙커 안으로 찾아 들어온 작은 쥐 한 마리 때문이었습니다. 아, 저는 수만 명의 인민군 아저씨들보다도 쥐 한 마리가 더 무서웠으니까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제 몸무게는 약 6kg 정도 더 늘어나 있었죠. 치아는 몇 개 부러진 상태였지만 예전보다 훨씬 강해져 있었고, 손톱은 마치 호미처럼 날카롭게 변해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 본 햇살 때문에 현기증이 심하게 일었지만 저는 벙커를 벗어나자마자 동네 한복판을 향해 비치적 최선을 다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잡고 정신없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아예요, 고아. 건빵 따위는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고아. 이야기가 너무 다른 쪽으로 빠졌죠? 제가 종종 그래요. 그냥 제 버릇이라 생각하고 이해해주세요.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흥분해버리곤 하거든요. 자, 그럼 다시 우리의 요리로 되돌아가지요. 고룡토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도 준비하기 여의치 않으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가까운 놀이터에 있는 흙이나 운동장에 있는 흙도 괜찮습니다. 다만 고룡토보단 좀 퍽퍽할 테니 믹서나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으로 한 번 정도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하루 전날 흙을 물에 담가 앙금을 가라앉힌 후 체에 거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야 먹기 편하거든요. 준비된 흙은 물로 3번 정도 씻는 게 좋습니다. 손을 오므려 입자가 다치지 않게 살짝 비껴 씻는 게 올바른 방법이지요. 그런 다음 결이 촘촘한 소쿠리나 그릇에 놓고 바싹 말리면 됩니다. 작은 콧김만으로 흙이 풀풀 날릴 정도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맛 좋은 볶음 흙을 만드는 첫 번째 선결 조건이지요. 흙을 마치 밥 짓는 것처럼 물에 넣고 끓이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그다지 권하고 싶지 않은 요리법입니다. 처음엔 어느 정도 찰기도 있고 제법 윤기도 흐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참 난감한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종종 벽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벽돌처럼 딱딱한 흙이 아니라 진짜 벽돌, 밥솥 모양의 벽돌 말입니다. 그걸 먹는다는 그건 정말 좀 곤란한 일이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허기진 배를 달래며 서둘러 양은 도시락 뚜껑을 열었을 때 그곳에 딱딱하게 굳은 채 버티고 앉아있는 한 장의 벽돌을 내려다보는 심정이란, 그 난감한 심정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겁니다. 이건 숟가락이 구부러지는 도시락이니까요. 그래요, 맞습니다. 저는 지하 벙커에서 나온 이후에도
줄곧 흙만 찾게 되었고 흙만 먹게 되었습니다. 흙이 아닌 다른 음식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밥이나 짜장면, 돈가스 같은 것들을 먹으면 입으로 들어가는 족족 다 토해내고 말았죠. 저는 아버지, 어머니와 살던 집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척 또한 없었거든요. 도무지 음식을 먹는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흙만이 제 위장과 대장에 안식을 주었고 오직 흙만이 제 군침을 돌게 만들었죠. 저는 이틀에 한 번꼴로 제가 갇혀있던 지하 벙커로 내려가 한 양동이씩 흙을 담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엌 쌀통에 부은 후 입이 심심하거나 배가 고플 때마다 한 공기씩 퍼먹었지요. 주말에 명화를 보면서 흙 한 공기, 가요 톱10을 보면서 흙 한 공기, 또리 장군을 보면서 흙 한 공기. 흙은 저의 주식이자 간식이 되어버렸고 제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반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누구에게도 제가 흙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어린 날이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 그리 좋게 보이지 않으리라는 것쯤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도 줄곧 혼자 다른 아이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도시락을 먹곤 했죠. 왕따가 되었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원망도 외도 없죠. 지상에 올라와 흙을 먹다 보니 세상살이라는 것이 그게 참 우습게만 여겨졌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직장 생활을 하는 세상 모든 아버지들과 한 푼이라도 아껴가며 저녁 반찬을 준비하는 세상 모든 어머니들,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기 위해 코피 쏟으며 공부하는 세상 모든 자식들, 그들이 안간힘을 다해 열중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저 더덥고 허망하게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하고 아껴 쓰고 공부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다 밥 때문이잖아요. 굶지 않기 위해, 남들보다 더 많은 밥을 사두기 위해, 보다 질 좋은 밥을 사 먹기 위해 그렇게 살인적인 노동을 감내하는 거잖아요. 밥은 한정돼 있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밥을 탐하니까요. 분단도 결국 밥 때문 아닌가요? 한데 만약 그 밥이 주위에 무한정 널려 있다면, 그냥 삽으로 대충 몇 번 파헤쳐 다 해결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모든 노동들은 다 무의미한 게 되어버리잖아요.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굶어 죽는다, 그렇게 게으르면 평생 고생하면서 산다, 뭐 이런 말들이 우습게만 여겨지는 거죠. 괜찮아요. 전 그냥 흙 파먹고 살래요. 이런 여유가 없는 것이죠. 아, 불쌍한 사람들 같으니. 사실 저는 몇 번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흙을 권하고 싶은 강한 충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뭐 지질이 가난하게 사는 같은 반 친구들이나 길거리에서 먹을 걸 구걸하는 노인들을 만났을 때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흙이 있잖아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걸 먹으면 돼요. 하지만 전 차마 입 밖으로 그 말들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다 용기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죠. 그건 말이죠, 일종의 욕망 같은 거였나봐요. 저 혼자만 세상 가장 은밀한 비밀을 간직하고 싶다는 욕망. 비록 지금은 이렇게 다 깨졌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철부지 초등학생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저 혼자만 편하고 남들의 불행 따위는 모른 체 하고 싶었던 거였죠. 그래야 저 안온함이 더 빛날 테니까요. 흙은 많았지만 그래도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을 마지막으로 모든 학업을 가볍게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흙맛에 보다 집착하기 시작했죠. 저희 집 지하 벙커 흙뿐만이 아니라 보다 맛 좋은 흙, 보다 영양가 있는 흙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운동장 흙도 먹어보고, 놀이터 흙도 먹어보고, 사과 가수원 흙도 먹어보고, 미군 부대 근처 야산에 있는 흙도 먹어보았습니다. 운동장 흙에선 지나치게 땀냄새가 많이 나고, 놀이터 흙은 자칫 잘못하다간 동전을 씹을 수도 있지요. 과수원 흙은 그라목손 때문에 자칫 자살 기도자로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고, 미군 부대 흙은 쇠냄새와 기름 냄새가 너무 심해 그리 권하고 싶지 않은 흙입니다. 15 무렵부터는 배낭 하나를 메고 전국을 끊임없이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흙맛 기행이었던 거죠. 사라 진천 주거 요용인이라는 진천과 용인을 비롯해 인삼 산지인 금산 강화, 벼농사가 유명한 여주 이천, 천년 고도인 경주와 부여, 천년 전 흙을 먹어보고 싶은 마음에 늦은 밤 왕릉을 파헤치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죠. 관리인에게 걸려 도굴범으로 오인받은 걸 생각하면 지금도 늑골 보기가 서늘해집니다.
백두대간의 시작인 지리산까지 가보지 않은 곳이 없고 먹어보지 않은 흙이 없었습니다. 어느 지방 흙이 가장 맛있냐, 어느 고장 흙이 가장 믿고 먹을 수 있냐 하고 묻는다면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다 엇비슷하단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흙맛은 거의 다 엇비슷합니다.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조금 더 깊이 한 10m 정도만이라도 타고 내려가면 확실히 각 지방마다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테지만, 그러니까 우기에 물기가 스며드는 정도의 깊이까지 파야 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모두 두 눈에 불을 켜고 자기 땅을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저희 집 지하 벙커에 있는 흙만한 흙을 못 본 겁니다. 운이 좋은 날엔 산을 반 정도 깎아낸 도로 건설 현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흙맛은 최고이나 조심할 게 너무 많았죠. 대못이나 철사 같은 것들 말입니다. 늘 아쉬움이 남았고 늘 허기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저는 나름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새로운 흙요리법을 개발하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23살 무렵 그동안 살아왔던 정든 집을 떠나 이사를 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집안이 약화돼 집 전체가 붕괴될 처지에 놓였거든요. 그러니까 집 아래는 거의 허방에 가까운 상태였던 것입니다. 제가 좀 많이 먹긴 먹었죠. 천장에 나무 합판을 잇댄 지하 벙커도 하루가 다르게 붕괴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단출한 이삿짐을 꾸려 파주 군교 한적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외딴 슬래브 주택이었죠. 방도 3칸이나 있고 장독대도 있고 무엇보다 뒷곁이 넓은 집. 저는 그 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공기도 좋고 주변에 공장도 없어 질 좋은 흙이 지천으로 깔린 집. 저는 흡족한 마음으로 이사를 갔지요. 경제적으로 문제될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연금이 제 앞으로 차곡차곡 입금되었지만 저는 그 돈을 거의 쓰지 않았거든요. 뭐 달리 들어갈 곳도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아이를 처음 만난 겁니다. 최초로 제 흙 요리를 맛본 사람, 그 아이 명희. 흙이 다 준비되면 그 다음엔 양상추를 약 0.5cm 간격으로 얇게 채를 썰어 놓습니다. 양상추가 너무 굵으면 색깔이 예쁘게 나오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엔 계란을 준비하면 됩니다. 계란은 잘 풀어 후추와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그런 다음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른 후 실파와 함께 준비된 계란을 넣으면 되지요. 계란이 어느 정도 익기 시작하면 주걱으로 저어 몽글몽글 덩어리가 지게 만듭니다. 부드러운 흙과 함께 비벼질 계란이니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대부분 흙 요리를 처음 먹는 분들일 테니 계란을 좀 더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야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따지고 보면 계란만큼 흙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도 드물죠. 흙은 계란의 비릿한 맛을 향긋한 내음으로 바꿔주고 또 계란은 흙의 퍽퍽한 기운을 부드럽게 달래주니 이만한 궁합도 없습니다. 제가 명희에게 처음 해준 요리도 계란 흙 프라이였지요. 계란 프라이의 고소한 맛을 한층 더 배가시켜주는 계란 흙 프라이. 명희는 11살짜리 작은 계집아이였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녔으면 초등학교 4학년 내 재학 중이었을 아이. 또래 아이들보다 몸집도 작고 키도 작아 처음에 봤을 땐 미취학 아동인 줄 알았던 명희. 누렇게 탈색된 머리칼과 입 근처에 핀 허연 버짐, 그리고 유달리 긴 손가락에 잡혀있던 하얀 지팡이. 그래요, 맞습니다. 명희는 태어났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선천성 시각 장애인이었죠. 단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소녀. 늘 관절염과 당뇨의 완벽한 투톱 공격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외할머니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던 명희. 명희네는 제가 구입한 집에 새를 들어 살고 있었죠. 계약서상으로는 분명 방이 다 비어 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명백히 명희 외할머니가 잘못한 것이죠. 저는 명희 외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방을 빼달라고 부탁했죠. 누군가와 한 집에서 함께 산다는 것이, 그것이 저에겐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말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시겠죠? 하지만 돌아온 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에고, 불쌍한 년. 앞도 못 보는 년이 지 애미 기다린다고 맨날 저렇게 고사까지 나가 있으니 나가야지. 나가야 하는데 젊은 주인 양반, 그래도 전년 애미가 돌아올 때까지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그때 내 셈 다 치르고 나갈게. 저는 명희 부모님이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을 대번에 눈치챘죠.
그래서 하루에 2번씩 명희 할머니를 찾아가 방을 빼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명희 외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아이고, 글쎄 말이야. 방을 빼야 하는데 이놈의 무릎이 성하질 않으니 한 걸음도 못 움직여서. 아이고, 이놈의 박복한 팔자 같으니 봄이 되면 괜찮아지겠지. 내 그때 꼭 빼줌세. 그렇게 한 달 정도 실랑이를 벌이고 난 뒤엔 저도 깨끗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뭐 거의 벽에 대고 말하는 심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 야박하게 굴어야 한지 스스로에게 의문이 생겼습니다. 앞 못 보는 명희와 방 밖으론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명희 외할머니 때문에 제 식사에 지장이 생기는 일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산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지 않은가,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은 것이죠. 말하지 않았나요? 저는 돈을 버는 것에도 사람에 대해서도 여유가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어린 손녀딸과 병든 할머니를 길거리로 내쫓는 일은 저같이 여유 있는 사람이 할 짓은 못 되죠. 그건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나 할 일이죠. 명인의 형편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것은 물론이었고 명희 외할머니 명의로 된 땅 한 평 없었습니다.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수확 때마다 조금씩 떼어 도와주는 눈치였지만 그것도 늘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죠. 난방은 늘 전기장판 하나로 해결했고 입는 옷도 한결 같았죠. 명희 부모님이 돌아온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는 상황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명희는 늘 허기져 보였습니다. 명희 외할머니는 당신의 손녀딸이 집 떠난 부모를 기다리기 위해 매일 마을 입구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한 달 정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명희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입안에 넣을 것, 무언가 입안에 넣고 삼킬 그 무엇. 때때로 명희가 흰 지팡이를 탁탁 두들겨대며 이리저리 먹을 것을 찾아다니던 모습이 선명히 떠오르곤 합니다. 그건 분명 유쾌한 장면 아니었죠. 흰 지팡이로 나무 밑동을 더듬거려 채 익지도 않은 풋과일을 따라 애쓰던 명희의 실루엣은 그 작고 여린 디딤발은 쉽게 부식되지 않는 동파나처럼 굵고 날카로운 성가면으로 제 머리 깊숙한 곳에 아로새겨졌습니다. 지팡이를 흔들지 마라 아가야. 그건 사과가 아니라 나뭇가지에 걸린 낡은 애자란다. 네 지팡이 색과 똑같은 하얀 애자. 제 마음속에 명희가 더 깊게 자리 잡게 된 것은 명희의 엄청난 식욕 때문이었습니다. 명희는 정말 거대한 그러나 작은 폭식가였죠. 그 작은 몸 어느 구석에 그렇게 많은 음식이 들어가는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먹고 또 먹을 것을 찾아다녔죠. 외할머니와 함께 먹는 식사를 포함해 이 집 저 집 순례하며 얻어먹는 하루 5끼 이상의 식사와 동네 텃밭을 돌아다니며 아무렇지도 않게 뽑아먹고 뜯어먹는 무와 배추, 생호박, 생가지, 풋고추들, 그리고 남의 집 빈 부엌에 무단으로 침입해 몰래 훔쳐먹는 감자와 고구마까지 명희는 하루 종일 무언가를 계속 우물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제 부엌에도 몇 번 몰래 들어온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흙이 든 쌀통도 안방으로 옮겨놓은 상태였으니. 동네 사람들도 그런 명희에 대해 수군거리는 눈치였습니다. 없는 집애가 저리 골기가 들려 어쩌누. 저번에 보니 박영감네 쓰레기통도 뒤집디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그런 걸 따지겠어. 저러다 흙까지 짊먹지.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명희에게 흙을 먹여야겠다고 처음 마음먹게 된 건 명희네가 처한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명희의 보이지 않는 두 눈, 무언가를 미리 분간할 수 없는 명희의 그 두 눈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욕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솔직한 속내인 걸 어쩌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최대한 정직하고 싶습니다. 단지 상황이 안타까웠다면 제가 가진 돈으로 쌀이나 빵을 사주었으면 됐겠죠. 제 부엌 창가 한 귀퉁이에 과자나 과일 따위를 올려놓았으면 간단히 해결되었겠죠. 그리고 심적으로 만족감을 얻었겠죠. 저에게 그 정도 여력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명희에게서 무언가 하나를 꼭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내밀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었습니다. 흙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내 개인의 특수성 때문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보편적 특징인가, 그것은 내 신체 장기의 기형 때문인가, 아니면 일반인의 망각된 그러나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제인가. 저는 그것을 명희에게서, 명희를 통해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명희는 제가 처음 흙을 접하게 된 상황,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농밀한 어둠과 끝없는 굶주림과 가장 근사치에 있는 쌍둥이처럼 쏙 빼닮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친구를 만나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제가 명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애정이었으니까요. 확인만 된다면, 가능성만 보인다면 말입니다. 저는 어느 한적한 오후 대문을 나서려던 명희를 제 부엌으로 불러들였죠. 그리고 소금 대신 말린 개흙, 이게 조금 짭조름한 맛이 나는 흙이거든요. 을 뿌린 계란 흙 프라이, 당연히 조금 거무스러운 색깔이 납니다. 를 명희 앞에 내놓았습니다. 아저씨가 너 주려고 일부러 만든 거야. 너 배고플까봐. 저는 명희 손에 젓가락을 쥐어주며 그렇게 말했죠. 명희는 한동안 저를 오롯이 쳐다보았습니다. 명희는 늘 두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단지 보통 사람들보다 흰자위가 조금 더 크고 눈동자가 일정한 방향성 없이 빨리 움직인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명희는 무언가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있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갈등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죠. 젓가락을 쥔 명희의 손가락을 힘을 너무 줘 손톱 끝이 하얗게 변해버린 명희의 손가락을 무의식 중에 보아버렸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예상은 금세 들어맞게 되었고요. 계란 프라이를 그렇게 빨리 먹는 사람은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명희는 계란 프라이가 놓인 곳을 놀랄 만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젓가락질과 후룩 하는 소리, 그것만으로 접시 위에 있던 계란 흙 프라이는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죠. 제대로 씹지도 않고 그냥 삼켜버린 계란 흙 프라이. 저는 한동안 명희의 주름 많은 입술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맛있니? 명희는 괜스레 부엌 천장 이곳저곳을 바라보다가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거렸죠. 하나 더 해줄까? 명희는 그렇게 해서 처음 흙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희가 먹은 계란 흙 프라이는 모두 16개였고 프라이에 들어간 게흙은 대략 한 공기 분량이었습니다. 계란만 다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명희는 그 이상의 게흙을 먹었을 겁니다. 그 어떤 거부 반응도 보이지 않고 만나게 재빠른 젓가락질로. 계란이 완전히 몽글몽글해지면 그 다음엔 기름기를 쏙 제거한 참치를 넣습니다. 참치가 없으면 이 과정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늘 참치를 넣지 않습니다. 기름기를 제거한 참치를 잘게 부수며 계란과 함께 센 불에서 빨리 볶아줍니다. 참치가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준비해둔 양상추를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 이때도 계속 센 불을 유지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난 후 양상추 색깔을 유심히 보아가며 고령토를 넣을 적당한 타이밍을 체크합니다. 양상추 색깔이 투명하게 바뀔 때, 그때가 바로 고령토를 넣을 최적의 시기거든요. 그때를 놓치면 양상추와 고령토가 각각 따로 놀아 푸석푸석한 맛이 심해집니다. 그러니 집중하시고 꼭 그 타이밍을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시력이 안 좋아 양상추 색깔을 잘 판별할 수 없는 분이라면 냄새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팬 근처에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다 보면 어느 한순간 시큼한 향이 강하게 올라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바로 최적의 시기이지요. 우리의 고소한 고령토를 넣을 시간, 우리 요리가 정점에 달하는 순간, 입안 가득 침이 고이고 식욕이 가장 완성해지는, 정작 음식을 먹을 때보다 더 행복해지는 바로 그 순간이지요. 명희도 그랬습니다. 제가 음식을 준비할 때면 항상 코를 팬 근처에 대고 냄새를 맡곤 했죠. 그럴 때면 명희의 작은 눈동자는 평상시보다 더 빠르게 쉴 새 없이 위아래로 움직이곤 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열을 감지하기도 했고 도마 위에 남겨진 재료들을 재빨리 입에 넣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명희를 그저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죠. 계란 흙 프라이 이후 저는 매일 명희를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고령토 떡볶이에서부터 시작해 황토 잡채, 말린 충적토 가루로 간을 맞춘 충적토 토리무, 부엽토로 속을 채운 부엽토 고기만두, 젖은 게흙으로 숙성시킨 게흙 콩나물 무침. 사실 요리 중 가장 힘든 요리는 바로 이런 나물 무침이지요. 재료가 적게 들어갈수록 손맛을 많이 탈수록 고난도의 요리입니다. 까지 저는 매일 3끼 이상 명희에게 음식을 차려주었죠. 명희는 단 한 번도 제가 해준 음식을 남긴 적이 없었습니다. 늘 능숙하고 빠른 젓가락질로 접시 위에 있는 음식을 깨끗이 비웠지요. 명희가 음식을 깨끗이 비울 때마다 저는 언제나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맛이 어때? 괜찮아? 그때마다 명희는 괜스레 천장 이곳저곳을 바라보며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이곤 했지요. 저는 명희의 그 짤막한 대답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누군가에게 받은 첫 번째 인정이었으니까요. 제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제가 그리 틀리지 않았다는 작은 증거였으니까요. 그 인정을 해준 사람이 누구인가 따위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매일 명희를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흙을 준비해둔다는 것이, 누군가를 위해 깨끗이 흙을 씻고 양지 바른 곳에 말려둔다는 것이,
그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기쁨이라는 것을 그것을 그제야 알게 된 것이죠. 한 번은 명희가 빈대떡을 먹다가 으그적 모래 알갱이 씹는 소리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연이어 으그적 으그적. 빈대떡을 씹으면 씹을수록 그 소리는 더욱더 커져갔죠. 저는 뒤집개를 든 채 명희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제가 일부러 넣은 굵은 양토 알갱이였습니다. 명희가 입안에 있는 빈대떡을 뱉을 것인가 삼킬 것인가, 저에겐 그것이 남북 통일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명희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며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입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빈대떡을 집어들였죠. 그때 제가 느낀 희열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북에 있던, 잃어버렸던 여동생을 만난 심정이라면 그게 좀 과장된 표현일까요? 진짜 이산 가족들이 들으면 화낼 소리인가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그 정도로 기뻤거든요. 이제 가족이라곤 단 한 명도 지상 위에 남아있지 않았지만 또 다른 가족을 만난 듯한, 잊고 있던 가족을 찾아낸 듯한 바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흙의 양을 늘려갔습니다. 작은 티스푼 하나 정도에서 한 큰술로, 개흙에서 충족토로, 다시 충족토에서 입자가 큰 양토로, 하루가 다르게 흙의 양과 질을 늘려나갔죠. 그럴수록 명희의 으그적 씹는 소리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괜찮니? 이빨 안 아파? 제가 그렇게 물을 때마다 명희는 아무런 대꾸 없이 접시에 코를 박기라도 할 것처럼 잔뜩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나머지 한 손으로 접시를 가렸습니다. 아니 너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입맛에 맞나 해서. 그러면 명희는 아주 조그만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죠. 아저씨, 저 배 많이 고파요. 저는 좀 더 용기를 내어 명희에게 아무런 첨가물도 섞이지 않은 순도 100%의 맨 흙을 먹여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여러분께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저 편하게 제 욕심 때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건 너무 단순하지요. 그건 이미 명희가 계란 흙 프라이를 먹었을 때 어느 정도 해결된 문제니까요. 그럼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눈먼 마른 버짐꽃이 만개한 11살짜리 여자아이를 정말 사랑하게 된 것일까요? 사랑 때문에 사랑을 하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흙을 먹였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은 이해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해되시나요? 저는 식탁에 앉은 명희 앞으로 고령토 한 동기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명희의 오른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었죠. 명희는 다른 때와는 달리 쉽게 숟가락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랫동안 고령토의 냄새를 맡아보았죠. 저는 좀 긴장된 마음으로 묵묵히 지켜만 보았습니다. 손바닥이 자꾸 땀이 고여 괜스레 허벅지만 계속 쓸어내리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명희가 식탁에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한 목소리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건 무슨 색깔이죠? 순간 저는 좀 당황했습니다. 색깔? 그게... 초록색인가요? 맞죠? 초록색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렇지, 초록색. 명희는 제 말을 듣고는 고령토가 담긴 공기 쪽으로 조금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이건 초록색 냄새가 나거든요. 저도 명희를 따라 허리를 숙였습니다. 진해색의 고령토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색깔이 느껴지니? 명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근데 왜 초록색이라고 그랬어? 그건... 내가 초록색을 제일 좋아하니까요. 내가 초록색이라고 하면 그때부턴 초록색이 되니까요. 저는 한참 동안 명희와 고령토를 번갈아가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어 명희에게 고령토 한 숟갈을 떠주었죠. 어서 먹으렴. 이건 네가 좋아하는 색이 맞단다. 그제야 명희는 고령토를, 순도 100%인 맨 흙을 조심스럽게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삼키고 난 후 처음으로, 저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어 보였지요. 자, 이제 우리 요리의 하이라이트, 고령토를 넣을 시간이 되었군요. 고령토를 넣은 뒤 1분 정도 야채와 함께 볶아주면 우리의 요리도 모두 다 끝이 나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요리를 그간 알지 못했던 것이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고령토는 날리지 않게 조심조심 펜 안으로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른 동작으로 볶아줍니다. 이때 각자의 기호에 따라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춥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서 우리 요리에 소금이나 후추를 넣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령토 고유의 맛이 퇴색되거든요. 좀 싱겁고 좀 씁쓸한 맛이 나도 그건 아주 잠깐이거든요. 그 잠깐을 이기지 못하고 다들 조미료의 힘을 빌리는 거죠. 그리고 그럴수록 본래의 맛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멀어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미료의 맛을 느끼기 위해 요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또 실제는 다들 조미료 맛만 보고 있거든요. 모두 그 맛에 길들여져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 요리법을 들으시는 여러분만이라도 조미료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조미료 같은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저와 명희 사이에도 그 조미료 같은 사람들이 끼어들었죠. 저와 명희 사이에 조미료를 뿌리지 못해 안달난 사람들. 저와 명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세상 모든 것을 요리하려 드는 사람들 말입니다. 처음 맨흙을 먹고 난 명희는 점점 더 흙맛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음식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흙만, 제가 건네주는 흙만 먹게 된 것이죠. 먹을 것을 찾아 동네를 돌아다니지도 않고 오직 제 방에만, 쌀통이 놓인 제 방에만 머물게 된 것입니다. 아, 명희의 흙 먹는 속도는 정말이지 놀랄 만큼 빠른 것이었죠. 쌀통에서 흙 한 공기를 퍼주고 뒤돌아서면 명희는 어느새 빈 공기를 다시 제게 주었으니까요. 숟가락도 쓰지 않고 손으로 한 움큼씩 쥐어 입안에 털어넣었던 명희. 하루 20공기 이상의 흙을 먹었던 명희. 저는 명희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장독대 근처 흙을 파냈습니다. 깊이 깊이 더 깊은 곳에 있는 신선한 흙을. 언젠가 한 번은 제가 명희에게 물은 적이 있었죠. 그렇게 많이 먹으면 배부르지 않니? 명희는 입안에 있는 흙을 우물거리며 말했죠. 아니요. 정말? 그냥 먹고 나면 다시 배가 고파요. 배가 이렇게 불룩 나왔는데도. 할머니는 제가 엄마 젖을 덜 먹고 자라서 그렇대요. 그래서 먹어도 허기가 지는 거래요. 그래, 그랬구나. 많이 먹으렴. 먹을 건 얼마든지 있으니까. 저는 명희에게 우리가 먹는 것은 흙이라고, 네가 밟고선 땅이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네 혼자 힘으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것은 초록색 음식이라고만 말해주었을 뿐이죠. 그래야 명희가 오랫동안 제 곁에 남아있을 것만 같아서, 그래야 할 것 같아서 계속 침묵을 지켰던 것이죠. 문제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명희가 쌀통에서 검은 양토 한 공기를 퍼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방으로 갖고 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명희는 누워있는 외할머니 옆에 앉아 공기에 담긴 흙을 한 숟갈씩 한 숟갈씩 맛나게 입안으로 털어넣었죠. 그리고 그런 손녀딸의 모습에 놀라 벌떡 일어나 앉은 외할머니에게도 조심스럽게 흙 한 숟갈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관절염과 당뇨로 인해 문밖 출입조차 어려웠던 명희 외할머니는 한 손에 쌀이비를 든 채 힘겹게 저를 찾아왔죠. 그러곤 다짜고짜 제 등을 향해 쌀이비를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천하의 개만도 못한 인간아, 네 눈보다 없이 산다고 사람들이 다 땅강아지로 보이더냐? 이 천하의 개만도 못한 이놈! 저는 문제가 그리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죠. 자칫 잘못하면 명희와 영영 헤어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저를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에겐 그것이 제일 두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명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명희 외할머니를 거칠게 밀치고 방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곧장 명희네 방으로 달려갔죠. 명희는 방바닥에 떨어진 굵은 양토 알갱이들을 손빗자루질을 해가며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맞죠? 아저씨, 할머니가 내 초록색을... 저는 명희를 등에 업고 방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선 계속 명희 외할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이놈! 이 천하의 몹쓸 놈! 저는 명희를 업은 채 대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이내 다시 발걸음을 돌려 집 뒷곁 장독대 근처로 뛰어갔습니다. 장독대 근처엔 제가 파놓은 명희에게 질 좋은 흙을 먹이기 위해 밤낮으로 파고 들어간 10여 미터 깊이의 지하 벙커가 있었죠. 저는 명희를 업은 채 그 벙커 안으로 무작정 뛰어들어갔습니다. 커다란 나무 합판으로 입구를 가리는 것도 잊지 않았죠. 그리고 명희를 업은 채 더듬더듬 지하 벙커 가장 깊숙한 곳까지, 지하 10여 미터 아래까지 기어 내려간 것입니다.
명희 외할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까지, 아무런 빛도 새어 들어오지 않는 곳까지 계속. 제 가쁜 숨이 잦아들 때까지 명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등 뒤에 얌전히 앉아 있었죠. 제 등 한가운데로 명희의 심장박동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명희에게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또 어디까지 말해주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는데, 숨길 필요도 없는데, 다시 명희를 업고 지상으로 나가야 할 텐데, 마음은 분명 그렇게 결심하고 있었지만 몸이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이제 이 벙커를 벗어나 지상으로 올라가면 다시는 명희를 못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그것이 저를 움츠러들게 만들었죠. 저는 좀 절망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한데 그 순간 명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아저씨 창고였구나. 명희는 그러면서 손으로 흙벽을 긁어내렸습니다. 여기는 온통 초록색이네요. 그렇죠. 아저씨, 온통 초록색이죠? 그렇지 뭐. 와, 이 많은 게 다 어디서 났어요? 그게 그러니까. 저 조금만 먹어봐도 되죠? 명희는 그렇게 말하곤 제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손 안에 든 흙을 입안에 털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우적우적 소리내어 씹었죠. 와, 아저씨, 여기 초록색은 정말 진한 것 같아요. 아주 짙은 초록색이에요. 명희는 약간 들뜬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곤 정신없이 흙벽을 긁어먹었죠. 우적우적, 으그적. 어둠 속에서 가만히 명희의 흙 먹는 소리를 듣고 있으려니 제게도 갑자기 참을 수 없을 만큼 강한 허기가 밀려들어왔습니다. 저는 더듬더듬 명희 옆으로 몸을 돌려 명희와 함께 흙벽을 긁어나갔죠. 손톱이 조금 아래 왔으나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에 들어오는 흙을 허겁지겁 입안으로 쑤셔 넣었습니다. 우적우적 제대로 씹지도 않은 채 목구멍으로 삼켜버렸죠. 그래도 허기는 쉽게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빨리, 더 거칠게 흙벽을 긁어나갔죠. 덩어리가 떨어져 나와도 주저없이 목구멍 안으로 쑤셔 넣었습니다. 흙벽 아래 떨어진 흙 알갱이들도 알뜰하게 쓸어 입안에 털어넣었죠. 목이 메어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식도 바로 아래까지 흙이 꽉꽉 들어차도록 정신없이 흙을 먹고 또 먹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입안에 아무것도 넣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 명희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저씨, 우리 평생 여기에서 살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저와 명희는 지상으로 나가지 않고 오직 지하에서만, 사람들의 발밑에서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죠. 땅 밑은 언제나 따뜻했고 언제나 촉촉했습니다. 어둠 같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죠. 우리에겐 그 모든 것이 다 초록색이었을 뿐이니까요. 우리는 옷도 다 벗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엎드려 흙을 먹었고 또 나란히 누워 흙을 먹었죠. 배가 부르면 서로 팔베개를 해주고 잠이 들었습니다. 밤도 없었고 낮도 따로 없었죠. 명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포만감 같은 것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명희를 바라보는 어둠 속이었지만 충분히 볼 수 있었죠. 제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고요. 언제까지나 이곳에서 지구의 모든 흙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명희와 단둘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마그마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말입니다. 지하 벙커에 들어온 지 보름쯤 지났을 때 제가 명희에게 이렇게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진 않니?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가도 돼. 아니요, 전 여기가 좋은걸요? 답답하지 않아? 밖에 나가면 이곳저곳 돌아다닐 수도 있잖아. 여긴 먹을 것밖에 없잖아. 여기도 먹을 것밖에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뭐. 저는 아무 말 없이 명희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딱 한 번 명희가 잠든 틈을 타 저 혼자 우리가 파고 내려온 벙커 위쪽으로 기어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명희 외할머니 소식도 걱정되었고 이것저것 구급약품이라도 챙겨올 작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명희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구가, 우리가 파고 내려온 지하 통로가 중간에서 뚝 끊겨버렸던 것입니다. 마치 그곳엔 단 한 번도 길이 나지 않았던 것처럼 단단한 흙벽이 가로막고 있었죠. 저는 그 끊긴 길 앞에 한참 동안 엎드려 있다가 다시 명희가 누워있는 쪽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두려움 따위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저와 명희가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처음 벙커가 있던 곳에서부터 얼마만큼 밑으로 내려갔는지 또 얼마만큼 앞으로 나아갔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다만 꽤 멀리, 꽤 깊이 나갔다는 것만 대충 짐작하고 있었죠. 우리는 우리가 지금 누구의 발밑을 지나가고 있는지, 누구의 논밑을 지나가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천천히 딱 하루 식사 분량만큼만 앞으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었으니까요. 어둠이요? 누가 그곳을 어둠의 공간이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말하지 않았나요? 그곳은 온통 초록색 천지라고요. 밝고 연한 초록색의 공간. 그 안에선 명희도 저도 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애써 눈을 뜨지 않아도 서로의 얼굴이 세세하게 그려졌죠. 답답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럴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건 오직 여러분들의 구태의연한 상상력일 뿐 우리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 둘만의 세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상으로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타인의 손에 의해 끌어올려진 건 그로부터 또 여러 날이 흐른 뒤의 일이었죠. 어느 날인가 흙 지붕이 심하게 흔들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우리의 흙길 정중앙으로 날카로운 포크레인 3날이 파고 내려왔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두레박이 떨어진 듯 거대한 삼날이 우리의 주식을 함부로 퍼올린 것이죠. 한 사 앞 한 사 포크레인 3날은 점점 더 저와 명희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했지만 달리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밀려 들어온 비 때문에 현기증만 심하게 났을 뿐이었죠. 그러다가 결국 명희가 먼저 지상으로 들어올려졌습니다. 포크레인 버킷 한가운데 태워진 채 기괴한 쇳소리와 함께 지하에서 지상으로 하늘로 향하는 두레박을 타고 명희는 세상 속으로 들어올려진 것입니다. 아, 그때 마지막으로 본 명희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포크레인 버킷 위에 올라탄 채 삼날 위에 담긴 흙을 정신없이 주워 먹던 명희.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으그적 흙을 씹던 명희의 모습. 저는 지하에 누운 채 세상 속으로 올라가는 명희의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명희가 들어올려지자마자 지상에선 웅성웅성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땅굴이다! 간첩이다! 여자 간첩이다. 그렇게 해서 명희와 저는 강제로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다시 지상으로 들어올려진 것입니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우리가 발견된 곳은 비무장지대 초입 근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벙커로 들어간 지 약 3개월 만에 저와 명희는 대략 8km를 먹어치운 셈이었죠. 정말 많이 먹기는 많이 먹은 셈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 명희를 볼 수 없었습니다. 지상으로 들어올려진 직후 저는 곧장 경찰서로 끌려갔고 명희와 저를 지상으로 끌어올린 사람들은 땅굴 발굴 조사단이라는 노란 완장을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국정원으로 이송되었거든요. 경찰서와 국정원에서 만난 무표정한 수사관들은 저에게 제일 먼저 침투 목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주 짧게 마음 편히 먹기 위해서요 라고 대답했지요. 뭐야? 그럼 귀순이란 말이야? 수사관들은 볼펜을 돌리면서 진지하게 질문을 했지요. 아니요. 흙 먹고 싶어서 내려간 건데요. 저는 국정원에서 다시 경찰서로. 알고 보니 저는 이미 유괴범으로 형상수배된 몸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다시 병원으로 옮겨졌지요. 경찰서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중간 저는 호송관에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명희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만나는 게 어렵다면 전화통화라도 한 번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하지만 호송관은 저에게 전화기 대신 주사기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명희에게 꼭 전해야 할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을 전해야 하는데 네가 사는 곳 바로 아래에 내가 좋아하는 초록색이 무한정 파묻혀 있다고 말해줘야 하는데 그걸 전해주지 못했으니 병원에 있는 지금도 저는 그것이 제일 후회되고 안타깝습니다. 명희는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을 테니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제 가슴이 이렇게 터질 것만 같으니 누가 저 대신 명희에게 다녀오면 안 될까요? 누구 저 대신 명희에게 삽을 쥐어주고 오면 안 될까요? 명희는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이제 요리가 끝났으니 모두 시식을 해봐야겠지요. 겁먹지 말고
선입관도 갖지 말고 한 숟갈 떠서 입 안으로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정 마음이 가지 않는 분들은 두 눈을 질끈 감고 입 안에 넣으면 됩니다. 일단 입 안에만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금방 그 맛에 반하실 겁니다. 그 맛에 취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앞마당을 전부 다 파헤칠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 제발 한 입만, 한 숟갈만 입에 넣고 말씀해 주세요. 제발 눈으로만 보지 말고요.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 지하 벙커를 봤을 때 그곳에서 파냈던 그 많은 흙을, 그 많던 흙들을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일까요? 또 사람들은 그 커다란 건물을 짓기 위해 파헤친 흙들을, 터널을 뚫다 나온 흙들을, 교회를 짓기 위해 퍼올린 흙들을,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한 것일까요? 저는 지금도 그것이 몹시 궁금합니다. 과연 그것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거기 누가 아는 사람 없습니까? 누가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이기호의 누구나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가정식 야채볶음 흙이었습니다. 배역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른이 된 나를 맡았던 김선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와 아이인 나를 맡았던 권혁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할머니와 국정원 수사관을 맡은 김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특별한 배역을 맡지 않았지만 내레이션을 한 유한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의를 맡은 김혜원입니다. 네, 정말 긴 소설을 읽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이기호 소설은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 소설도 굉장히 유머러스하면서도 과연 이기호답다 할 정도로 뭔가 주제로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재미와 주제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우리 워낙에 우리가 유명했던 우리 기드모파상이라든가 헤르만 헤세의 소설을 읽었기 때문에 네, 흠잡을 데가 딱히 없었지만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우리 한국 작가 이기호 소설가님의 소설에서는 뭔가 우리가 비평할 게 아무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매 씨는 어떻게 읽었어요? 이기호 소설을 처음 읽어보시나요 혹시? 네, 딱히 따로 읽어본 기억은 예, 없네요. 예. 이기호 소설을. 네, 좀 특이하네요. 특이하죠. 네, 서술 방식이 굉장히 다르고. 특이하죠. 정말 특이한 방식도 작가죠. 특이하고 다 다 1인칭 내레이션으로 돼 있다는 게 예. 그 밖에는 뭐 다른 소재가 예. 특이했던 것 같네요. 좀 흙을 가지고 먹는 예.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소재고. 이 작가님의 소재는 항상 특이하죠. 맞아요. 그러면 혜원 씨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네. 이 작가 책을 처음 읽었는데 예. 시간이 없어서 미리 읽지는 못했어요. 예, 예, 그래서 예. 오늘 처음 읽었는데 네. 저도 흙을 되게 먹는다는 그런 말이 일상에서 쉽게 나오는 말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게 느껴졌고 네. 저도 이런 식으로 예. 글을 한번 쓰는 것도 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한 번쯤 우리가 써보면 참 재밌게 써볼 만한 그런 서술 방식과 내용들이었죠. 아, 네, 저 이기호 작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싶어서 예. 생각해봤는데 예. 잘 팔면 팟캐스트 초반 부분에 지금처럼 1부, 2부 안 나눠져 있을 때 네. 최순덕이 성령충만기라는 맞아요. 책을 이기호 그거 작가가 읽었죠. 쓰셨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제가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친숙하다. 친숙하다. 예. 그게 좀 나쁘게 말하면 친숙하다라는 건 다를 게 없다. 그 소설과 이 소설과 뭔가 느낌이나 분위기가 다를 게 없다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면 뭐 근데 사실 비슷하죠. 예. 그것도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쓰여진 소설이고 예, 그렇죠. 어찌 보면 정말 너무 독특해서 너무 비슷하다라는 식의 생각을 들게 한 정도로 작가의 색깔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만드는 맞아요. 체험이었네요. 확실히 이런 챕터 나눈 것도 그렇고 네. 그런 최순덕 성령 충만기에 비슷한 점이 많죠. 이기호 작품은 딱 보면 이제 한쪽 읽으면 바로 이기호인 걸 알 수 예, 있을 정도로. 그렇죠. 이 소설을 읽고 되게 궁금했던 게 진짜 사람이 흙을 먹을 수 있을까요? 너무 작가가 왜 사실적으로 그 써놔서 흙 먹는 사람 막 세상에 이런 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진짜 이거 정말 보고 설득력 네. 있었어요. 한번 요리해보고 싶은. 네. 정말 너무 작가가 열심히 써놓은 거예요. 흙을 어. 먹는 이야기를. 그렇죠.
그래서 아 진짜 흙을 먹을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너무 길들여진 입맛을 가지는 건가? 설득당했네요. 네, 좀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소설이었습니다. 맞아요. 작가가 이거 직접 먹어본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 사실적이라. 약간 먹어봤나? 그런 생각이 그치. 들기도 하죠. 이 레시피대로 혹시 이렇게 요리를 해봤을 그러니까.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예, 막 양배추 색깔 바뀔 때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렇죠. 맞아요. 이 소설이 참 뭔가 정말 작가님이 진짜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잘 쓰인 추리 소설을 읽으면 아 작가가 정말 이런 범죄 소질이 있는 건가? 맞아, 막 맞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듯이 그렇죠, 맞아요. 이런 것도 아 작가가 진짜 흙을 먹어본 건가? 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의미에서 더 잘 쓰였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독자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자체가. 그 선우 씨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일단 뭐 이기호 작가의 어떤 독특한 글을 쓰는 능력 같은 건 앞에서 다들 예찬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예, 그런 건 이제 뭐 제가 더 말할 부분이 없는 것 같고 예. 저는 소설 중간중간에 작가님이 숨겨놓은 비수가 좀 몇 개 있었어요. 중간에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었죠? 뭐 저기 그런 부분이 있었죠. 어린 손녀딸과 병든 할머니를 길거리로 내쫓는 일은 저같이 여유 있는 사람이 할 짓은 못 된다. 그것은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나 할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게 엄청 독특한 상상으로 쓰여진 재밌는 이야기인데 중간중간에 그렇게 엄청 조금씩? 뼈가 있는 문장들을 하나씩 그렇죠. 심어놓는 거죠. 그렇죠. 이분은 네. 워낙에 사회 풍자를 그렇죠. 워낙에 네. 노련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소설이 담겨있는 소설집에 있는 대부분의 소설이 그런데 뭐 제가 이제 가져오려다 말았던 나쁜 소설 누군가에게 소리내어 읽어주는 이야기 같은 것도 그렇고 아니면 국기계양대 로망스 같은 것도 이교 작가님 이 굉장히 사회의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문장들을 정말 잘 쓰시고 이렇게 이런 주제 속에서 그런 걸 잘 드러낸다는 게 굉장히 엄청난 능력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어떤 능력을 여기다 그냥 기본적으로 다 넣어 주신 것 같아요. 뭐 이기호 소설가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 이거에 칠포 세대의 고립과 사랑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이 흙을 먹는 행위라는 게 마이너적인 행위잖아요. 굉장히 뭔가 대중적이지 않죠. 우리 밥을 먹잖아요, 다수는.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은 야, 밥 그런 거 왜 먹어? 이게 먹을 게 널렸는데 이게 뭐냐? 바로 흙이다.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 불쌍해 보였어요. 뭔가 위안을 삼는 것 같은. 야, 흙이 얼마나 맛있는데. 야, 흙 이거 너네도 한번 먹어봐. 이렇게 권유하는 게 참 뭔가 불쌍해 보이고 뭔가를 다 포기한 지금 사회 뭔가 칠포 세대와 비슷한 느낌. 네. 이상한 거에 긍정적이고 뭔가 다수의 그런 흐름에는 부합하지 않게끔 일부러 행동하고 하는 게 뭐 쿨병 걸린 그런 칠포 세대가 아닌가. 그리고 굉장히 음울했어요. 소설이 내가 이기호 작가의 소설 중에서 제가 읽은 소설 중에서 제일 음울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고립적이고 그 벙커라는 걸 만들어서 산다는 게 아예 그냥 이기호가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그냥 굉장히 사실 지금의 현대인들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현대인들은 뭐 개개인의 취향도 굉장히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사실은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융합되길 바라고 다수를 항상 따라가길 원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게 안 됐을 때 우리는 모두가 벙커를 만들어야 하고 흙을 파먹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 음울하다 진짜. 그 와중에도 명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 사람한테 소중할까. 현대인들은 사실 옛날보다 옛날에 내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뭐 공동체적인 삶이라든가 뭐 진정한 친구 뭐 이런 삶이 사실 많이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주인공한테 절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이제 명의가 그런 존재죠. 이제 다른 작품을 가져와서 좀 얘기를 하자면 윤고은의 1인용 식탁 읽어보셨나요? 들어는 봤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혼밥 쪽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문학적 상상력 할 때 배웠을 거예요. 들었습니다. 그래 그걸 까먹으시면 어떡합니까? 제 수업 아니었는데 청강할 때 들었네요. 열정적이시네요. 아무튼 이제 그게 혼밥하는 법을 배우는 학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혼밥하는 법을 배우는 학원에 들어가서 혼자 먹는 법을 이제 열심히 훈련하는데 혼밥하는 법을 배우고 나간 사람들이 다시 그 학원에 등록을 하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혼밥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에 등록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혼자 먹는 사람들끼리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명의도 그런 존재죠.
혼밥하는 걸 이제 여기에 나오는 나로 치환한다면 고립된 존재, 자기 혼자 벙커 들어서 흙만 파먹는 존재, 그런 존재가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랑 동종의 명이라는 존재가 있음으로써 혼밥하는 사람이 앞에서 혼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앉아서 혼밥을 하고 있는데 앞에 혼밥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럼 뭐 묘한 동질감이 느껴지면서 아, 당신도 혼밥을 하는군요. 우리 힘들지만 잘 살아봐요. 그런 어떤 묘한 그런 동료감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명의가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사랑을 느낄 수도 있었던 거고. 혼자의 길 원하는 사람도 결국은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 이기호 작가의 누구나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가정식 야채볶음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재기발랄한 상상력 속에 음울한 분위기가 섞여있는 좋은 소설이었습니다. 저희는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